되면은 등락폭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나 결국은 만나잖아요. 저는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2019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2019년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한번 6개월 동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당시에 2019년 초에 자료로 이거 1월 4일 날 찍은 거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해놨지. 요 영상이에요. 요약한 영상도 있고 이 대전망 영상도 있고 요거 보시면 그때 자료인데 공급량의 변화, 대출 규제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뽑은 거는 하락 요인입니다. 하락 요인. 2019년 초에 하락할 요인이 뭐가 있었냐고 했더니 훨씬 많았어요. 인상분보다 하락할 요인이 되게 많았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공급량의 변화. 당연히 공급이 되게 많아졌죠. 그죠? 공급이 많아졌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죠. 작년 9.13 대책제. 보유세 인상됐었죠. 금리가 인상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전세값은 약세됐었죠. 거래량 감소, 중국발 경제 얘기. 이게 다 당시에 하락할 요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은 2021년경 정도가 되면 서울의 물리적 공급이 매우 부족하니까 가격은 100%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가격이 오를 걸 알게 되면은 20년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값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좀 더 발빠른 사람들은 19년도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언제를 주택 구입의 적정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가 구입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예요. 올해 많이 오른다라기보다 확실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1, 2년 뒤에 오를 게 맞기 때문에 미리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구입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올 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5월 달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앞으로의 추이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고 보는 거고 이 의견은 아직도 유지를 합니다. 올해가 가장 구입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그때 자료인데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재건축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 초가 가장 저점이었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회복세가 무섭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산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강남은 계속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재건축 움직이는 시장이 어디 움직이냐면은 강남 재건축이 움직이는 겁니다. 잠실, 음마아파트라든가 5단지라든가 반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건축이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왜 거기가 움직이냐면은 대출을 규제했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작년 유튜브 영상 9.13 전에 영상을 보시면 대출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나는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금리 인상돼도 상관없다. 확신이 있다. 다만 유일하게 무서운 것은 대출 규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강화는 살려는 사람이 이자 좀 더 내지 뭐 언젠가 좋아질 거지 뭐 자기가 마음 먹기만 하게 되면 그걸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사고 싶지만 못 삽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분명히 정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9.13 대책 나와서 대출 규제 꽉 나오니까 이거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출 안 받고 사실 분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저거는 대출 규제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됩니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세게 했죠. LTV를 빵으로 만들었잖아. 이런 경우 없었잖아. LTV 빵. 정말 아름다운 숫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9.13 이후로 가격이 훅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팽배했었던 올 초에 제가 왜 그들만의 리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쟤들은 대출을 안 받고도 삽니다. 돈 많은 애들은 대출을 안 받고도 사요. 그러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가 훅 줄었죠. 여러분들 같은 매수자가 줄었죠. 저희 같은. 그런 사람이 줄게 되니까 어떻게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되죠. 돈 있는 돈은 사고 싶죠. 돈도 있죠. 걔네들만 사게 되죠. 그러면 걔 사게 되면서 어떻게 가격이 상승하죠. 저점에 사갖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그런 시장이 어디다? 돈 많은 애들이 움직이는 시장, 강남 시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또 다음번에 반복이에요. 이건 계속.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아두시면 돼. 그 대출 규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날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날부터 가격은 움직일 수가 없다. 매수자들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 수익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다만 몇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은 강남이라든가 좋은 지역부터 움직이게 된다. 왜? 가격이 빠지게 되고 빠지면은 득달같이 현금 부자들이 달려서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지 맞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5월 달부터 벌써 그런 움직임이 생겼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참 제가 할 말이 많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찍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유세 인상이 돼서 전문가들이 어떤 말씀을 영상을 찍으셨냐면은 4월 달에 매수가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월 달, 6월 달 돼서 이제 공시가가 발표가 되고 가세 기준이 돼서 부담되기 전에 매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또 여러분들 고지고대로 믿는다? 그냥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반박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약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까대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도 되게 부족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많이 다수를 보유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죠. 내 생각을 하면 되니까. 절대로 안 팝니다. 보유세 몇백만 원 올라간다고 판다라는 주장하는 하락론자들이 제일 답답한 이유는 걔네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음 주 제가 주제가 뭐냐면요. 하락론자들의 오류와 걔네들이 분석하는 것이 매번 틀리는 원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걔네들이 자꾸 이렇게 왜 헛소리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류가 되게 많아요. 틀리는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네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분석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분석을 할 때 자기네들 기준. 예를 들어 이걸 들어볼게요. 보유세가요. 작년에 100만 원 냈다가 이번에 뭐 300만 원 내요. 내지는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한 2000만 원 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서 팔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100만원에서 300만 원 되고 1000만, 2000만 되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저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 자기 연봉 3천원인데 1000만 원 더 내라 그러면 이건 팔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10만 원 내는 것만큼밖에 안 내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매로 주택을 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처음부터. 되게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상담 오신 분도 저한테 막 계속 그걸 물어보고 이런 영상이 있다던데 4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거든. 보유세 증가하니까 팔아서 보유세를 아껴야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경험이라도 많이 해봤거나 본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논리를 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 저 양반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가긴 했지만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경험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다. 제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런 보유세 인상으로는 이 매물에 대한 출하는 거의 안 나옵니다. 효과가 있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같은 거를 내기 직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추가로 매입해서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것들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들의 매수자는 조금 그 매수를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매도 물량 출하를 미미하다. 이건 뭐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4월 달부터 기다려서 금매를 사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 갖고는. 그래서 그랬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보유세가 나왔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이래요. 보유세가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기다릴 겁니다. 최악일 경우에도 저는 올해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면은 적어도 한 번은 본다야. 적어도 한 번은 볼 것이다. 이게 과연 나한테 실제로 얼마나 나오지? 그냥 대충 뭐 세무사한테서 계산했던 것과 실제로 받는 것과 계산 안 해봤던 거랑 그냥 막연히 많이 나오네. 야, 불안하다. 무서워서 팔아야지. 안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낮으면 내년부터는 나올 확률이 있긴 있죠. 그래도 많이 안 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한 번 나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알죠?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래서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물량 안 나와. 그러니까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시장에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내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두 가지죠.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또 양도세 강화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매도 물량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팔기 싫지 지금. 누가 팔아? 그죠? 주택임대사업자 해갖고 왕창 늘려놨죠? 이 사람들 8년 동안 못 팔죠. 누가 팔아?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지금 또 막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행사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 분양가 상한제 걸려갖고 집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하기 싫다 지금. 새 것도 안 나와. 그럼 가격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죠? 신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문제가 많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제가 완벽하게 틀린 부분인데 당시에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은 자, 한국은 올해 내로 한 번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했어요.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반기에 뭐 상반기 계속 동결이 났고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하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금리가 올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한 번 정도 올라갈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인하라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인하 얘기가 왜 나오고 있죠? 미국 금리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하를 왜 얘기하고 있죠?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지.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아까 내가 써드렸잖아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경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제체에서 마이너스가 거의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은 다시 불이 붙겠죠. 근데 부동산 값 잡으려고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벼룩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인하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죠.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설마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경제가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저성장에서 2%, 3% 이렇게 2%, 3% 정도 같은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는 상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색깔 뭐 이런 거 저는 뭐 전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 정부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경제는 정말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인하시킬 거고 지금 다급해졌죠 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토건 사업도 벌일 생각도 해요. 네, 지금까지 정책 기조와는 완전 반대죠. 너무 급한 거야 근데 지금. 경기 마이너스야. 상상도 못했죠. 상상이 안 갑니다. 마이너스가 언제 났죠? 기억도 안 나네요. 그죠?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자, 그 다음 전세값 약세. 전세값 약세가 아직까지 지속은 되는데요. 회복세는 제가 볼 때 빠른 것 같아요. 네, 전세가 약세에 대해서. 전세가를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지금 60% 내외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전에 강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에까지는 전세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급량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내년까지만 대비하면 된다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빠지니까 당연히 전세는 탁 줄어들게 되겠죠. 자, 거래량 감소. 올 초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상반기 전반적으로. 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지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비슷할까? 제가 볼 때는 한 3배에서 4배 오릅니다. 거래량이. 보세요. 네. 올 하반기 때 또 전망하겠죠? 그때 이제 제가 2개월 때 영상을 갖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3, 4배 해봤자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초에 워낙에 안 올랐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당시에 하락 요인이 이렇게 많았는데 실제로 변한 게 많죠. 변한 게 많다. 공급량이라는 것은 뭐 내년까지는 있다고 쳐도 그 이후부터는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대출 규제 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나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현금 부자들에 의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보유세 인상은 제일 이제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나왔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더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도 반대가 됐죠. 오히려 상승률이 돼버렸습니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할 예정인 거고, 전세값 약세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고, 거래량 감소는 하반기에 풀리게 될 거고, 중발 경제위기는 뭐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의 가격 하락 요인을 보게 되면 저런 게 있고, 부동산 현 시점 19년 6월달 기준에 했을 때 부동산의 상승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한국 경기 침체로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죠. 인하 얘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 썼네요, 글씨? 금리 인하죠, 인하. 예. 인하. 예, 금리가 하락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재정정책, 플러스 재정정책 확대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해주고요. SOC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대해주고 토건 사업 버린다는 얘기죠. 왜? 일단 경제에 마중물이라도 부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하락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저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급량이 많다, 공급량이 많다, 공급량이 많다. 맨날. 네. 그래서 강동구 쪽에 제가 봤더니 그냥 뭐 통계를 본 것도 아니고 지도상 찾아면서 몇 개 봤더니 1년 내에 들어가는 게 거의 1만 5천 세대가 되더라고요. 강동구만. 뭐 고덕 시정서부터 엄청나게 많죠. 네, 둔촌은 빼고도 저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헬리오시티가 거의 10,000세대였어요. 10,000세대. 네,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시는 분? 가격이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빠진 상태에서 최대로 많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도 한 5천 정도예요. 가정이 아니라 통계적인 약간 수치가 틀린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세가는 많이 빠졌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전세가 많이 빠져서 처음에 세를 놨던 분들은 낮은 금액에 그 다음 달 좀 상승, 그 다음 달 상승, 뭐 마지막에 오신 분은 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세라는 것은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를 나눠 생각해라. 자, 매매가는요. 전세값 생각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왕창 많아.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왜 떨어져요? 물량이 많아서? 물량이 많아서? 그죠? 물량이 많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거를 매매에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가는 입주 물량 증가했을 때 매매가가 안 떨어지는 케이스도 적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물건을 안 내놓는다. 그리고 또 그게 정답일까? 정답이에요. 물건 안 내놓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거를 자꾸 놓쳐요. 하락론자들이. 걔네들이 자꾸 놓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 자,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한다.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이럴 경우 매매와 전세는 전혀 다르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매매와 전세는 다르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맨날 이걸 똑같이 놓고 보니까 전세 분석하듯이 매매 분석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이거는 팩트,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는 무조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어떤 금융이자 같은 거 어떡할 거야? 지연이자 같은 거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세 공급 많아야 적어요. 이거는 공급이 무조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게요. 공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급 수요 중에 가격이 상승하려면 뭐가 더 많아야 돼요?
네,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가격이 빠지려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거고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만 알면은 전세가와 매매가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세는 입주 물량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입주하선 입주한다고 치고 전세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전세 물량이 많아요. 많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많아. 근데 수요는 어떨까요? 전세 수요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매매와 비교했을 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헬리오시티. 자, 헬리오시티. 자, 여러분 이거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사고 싶죠? 사고 싶죠? 네, 여러분들 사고 싶은 것처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문의가 많이 와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문의가 와요. 사든 안 사든 간에.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요다? 얘는 전국 수요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올라와셔서 헬리오시티 전세 좀 구하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지. 아무리 좋다고 여기를 매순할지언정 와서 사겠습니까? 안 살죠? 헬리오시티는 매매는 전국 수요지만 전세 수요는 그냥 서울 정도에서 근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전세 물량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매매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국적 수요니까 수요는 많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많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팔라 그러면 내가 좀 더 싸게 비싼 금액이 많다 보니까 내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은 안 팔아. 그냥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시장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한다고 가정해버리면 당연히 그것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거나 적어도 떨어진 현상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도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어디냐. 송파나 강동구나 이런 쪽에서는 워낙에 유명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죠. 근데 지방에 가서 입주 물량이 많다? 매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없어. 수요가 아예 없다니까? 누가 사? 그 동네 사람들밖에 안 사잖아요. 수요가 전국 수요가 아니라 전세와 똑같이 동네 수요예요. 그죠? 그리고 보유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강한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과다했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수요에 매도자들로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가 물량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물량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측치인데 1년에 1만 주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1년이면 지금부터 1년이라는 거니까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예요. 입주하는 물량이.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정도에는 저는 지금 금액보다 1억은 오른다고 봐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네이버 가서 입주 이제 1년에 남은 것들 찾아보시고 지금 그 금액보다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예. 강동구 정도 된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헬리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가격이 빠지진 않는다. 대신에 전세 하락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지 뭐. 그죠?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반기 대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상반기 거래량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한 월별로 한 2,000건 정도 내외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세뇌에 올려봐야 뭐 7, 8천 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년 평균보다도 안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세뇌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지만 약간의 기저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저효과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거래량만 증가해도요. 사람들 급해집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그 전이 우리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 전에 거래 많았다고 생각 안 하고 상반기에 거래가 없었는데 하반기 많아지면 기준점이 낮아져 있죠.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매수 심리 자극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심리,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의 심리와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다 보면은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시가가 공개가 됐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불안했어요. 이게 얼마나 나올까? 많이 때린다 그러는데.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별거 없거든.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만큼 물량이 또 안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격 상승할 여력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살려고 했더니 결정을 안 하고 또 다음 주 보자, 다음 주 보자. 매도자리 팔기 싫은 거죠. 뭐. 팔더라고요. 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거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예. 쉽게 안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는요,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자금으로 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른 걸 삽니다. 예? 그럼 거래가 한 번, 두 번 일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은. 그래서 결국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사는 사람도 많은 거고 거래량만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분양가 상한제 강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가 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1년 내에 뭐 주변에 분양한 게 있다 그러면은 100%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양가랑 비슷한 수준 해야 된다. 1년 이후라 그러면은 105%로 해야 된다. 뭐 안 그러면은 주변 평균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더 강화시킨 거. 그 전에 110%였는데 그 뜻은 뭐냐면 분양가를 결국은 고분양가를 맞겠다는 겁니다. 고분양가를 맞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분양가를 맞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 이 동네에서는 한 10억 정도 분양을 하더라도 10억 정도 분양을 하더라도 팔릴 것 같은데 9억밖에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꼴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10억에 분양해도 충분히 됐고 여기서 보통 한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12억 돼서 건설자도 수익 내고 수분양자도 수익 내고 전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억으로 내려갔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분양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들,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같이 따라 내려갈까요? 절대 안 내려가죠. 아니, 대다수가 기존 아파트고 분양은 낼 게 없잖아요. 얘가 선도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은 9억에서 프리미엄이 3억 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수분양자의 피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 분양 하는 겁니다. 네, 뭐 더 수익이 커졌잖아요. 그죠? 훨씬 더 커졌죠. 강남 같은 경우는 매덕 이득 보더라고요, 보니까. 매덕 더.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수분양자가 더 수익이 크게 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더 경쟁률이 심하게 되겠죠. 근데 대출 규제하죠? 대출 규제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수익 날 거 알지만 못해요. 못해. 돈이 없잖아. 중도금 대출 뭐 안 해주고 뭐 4차까지 해주고 뭐 5차 6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돈 벌어요? 현금 부자들이 또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줍줍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주워 가는 거야. 또 수익 내는 거죠.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는 구조가 되죠. 자, 이랬을 때 도대체 정부가 신용은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속 또 올라갈 분위기가 보이니까 고분양가 규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행사 입장, 공급사적 입장이었을 때 이 분양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장기적으로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초과되는데 새 아파트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뭘 사냐면 기존 아파트를 사게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새 아파트 좋아하긴 하는데 없잖아.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사게 돼요. 기존 아파트가 그러면 다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분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걸 기점으로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하는 분양가는 결국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야, 조삼모사.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올라갈 텐데 그냥 일단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정책적 효과라는 것은 저는 이 정도로 봐요. 시장에서 냅두면 이렇게 갈 것을 이게 정부 정책으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꽉 누르죠. 푸시. 그래서 가는 게 얘가 눌린 거야, 이렇게. 눌리다가 이제 못 버티고 정책의 힘이 다하게 되면 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똑같다?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정책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여기서 판 사람.
이 사람 손해보는 거죠. 버티면은 결국은 똑같이 갈 텐데, 보면은 시간 지나게 되면은 등락폭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나 결국은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무서워갖고 이렇게 막 떨어질 때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안 좋을 때 안 파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책은 이런 거야. 고분양가 해봤자 결국 나중에 올라갈 건데 일단 눌러놓는 거야. 정부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임기 기간 동안에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막 그냥 좀 이건 좀 제 생각이긴 한데 나중에 오르더라도 자기네들 임기 끝나고 그 다음에서 올라가는 건 자기 책임 아니잖아. 그죠? 물론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재임을 하든 뭐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눌러놓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은 이 전문 경영인 제도 있죠? 전문 경영인 제도. CEO 같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CEO가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주주죠. 그죠? 지분 갖고 있는 사람. 주주가 이 사람을 선임한 거잖아요. 너 경영해줘? 라고 CEO를 선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월급쟁이 사장이죠. 대표지만. 대표이사가 월급쟁이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5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받았어. 5년 동안 너 성과 많으면은 또 연임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할게. 계약을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기간 동안, 3년이라든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장기 플랜을 갖고 계획을 세우겠어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겠어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되면 긴 프로젝트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눌러놓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강화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당첨자는 로또를 가는 거고 공급량은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말이 날지는 우리는 익히 알 수 있겠죠. 뻔하겠죠. 굉장히 불안하죠. 물론 뭐 부동산 경기도 좋을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의 역할은 과열됐을 때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침체가 됐을 때는 다시 상승시키는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금리 갖고 조정을 하다가 금리 갖고 조정이 안 되면 재정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정부는 돈을 풀게 됩니다. 무조건이죠, 뭐. 어떻게. 안 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도 인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재정정책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뭐, 토건사업 같은 걸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려는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걔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더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는 강한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온다던데. 나와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나오냐고 판단을 하냐면, 자, 돈 풀죠? 그 다음에 돈 풀고 금리 인하하죠? 이거 부동산한테는 사실은 가격을 상승할 수 시켜주는 요소잖아요. 근데 가격을 상승을 막아야 되잖아. 근데 돈 풀고 금리 인하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강화된 정책을. 우리가 이런 정책을 피는 거지만 이건 전체적인 경기를 위해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고 부동산 너는 이걸로 좋아하면 안 돼. 우리가 강한 정책을 같이 뿜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은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에 하나 저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러면은 상승 정도가 아니라 초급등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 부동산 정책이 이제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특별히 쓸만한 카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놨는데 그게 별거 아니야. 내지는 뭔가 해봤는데 시장에서 약발이 안 먹혀.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돈은 풀었죠. 금리도 인하했죠.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금 갖고 할 거는 뭐야? 부동산밖에 없다고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정책을 불신하게 되죠. 아, 정부가 더 이상 뭐 카드가 없구나. 뭐 할 게 없구나. 부동산은 또다시 오르는구나. 역시 불패. 이 심리가 이제 대중화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전 세계 유동성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이거는 우리 뭐 뇌관, 뭐 트리거, 시발점,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가격을 확 밀어올릴 수 있는 폭탄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동성이 많다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한 뭐
20조 달러? 엄청나대요. 20조 달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경 정도 됩니다. 2경. 거의 쓰는 단위도 아니죠. 그 정도의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금리도 지금 낮다 이렇게 낮은 금리가 없었어요. 역대. 최근이 아니라 그냥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금리를 올릴 생각들이 없어요.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출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당장 국민들한테 좋게 보여야 되니까 금리 못 올립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은 풍부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겹쳐지게 되면은 정책이 안 먹히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거기다 돈까지 더 풀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고 기존 매물은 다시 안 팔겠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면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공시가 발표 프로세스는 제거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이 힘을 못 발휘할 것 같아요. 그나마 잠깐 눌러주는 효과도 발휘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또 대출 좀 더 규제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죄는 거야. 그거 말고 뭐 있나? 생각해도 없어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지 않을 것 같다.